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6으로 지연이는 사마천, 소준섭 편역입니다. 역자 서문입니다. 1. 중국 문화의 조형자 사기. 외부인들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야말로 오늘날까지 중국의 문화와 정신을 면면히 조형해온 중요한 역사적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실로 사기는 중국인들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향해야 할 모범과 준칙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정신과 삶의 양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다. 사기는 봉기와 세가, 표, 서, 그리고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기는 연대순으로 제왕의 은행과 업적을 기술하고 있고, 세가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영웅들의 업적을 기술하였으며, 표는 연대별로 각 시기의 중대 사건을 기록하였고, 서는 각종 전장, 제도의 연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열전은 다양한 대표적 인물들의 활동을 기재하고 있다. 사마천은 창조적으로 이 5가지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계를 완성시켰다. 천고의 걸작 사기. 사기 인물 정기의 가장 큰 특색은 바로 실록 정신이다. 사마천은 기존 역사 기재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인식 태도로서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인물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 한 인물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그 사람됨을 중시하였으며 동시에 그 사람됨의 복잡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인물을 묘사할 때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가운데 빗대어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사실을 이용하여 묘사하려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였다. 특히 사마천은 자신이 몸소 겪고 직접 듣거나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치밀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보로서 내용의 진실성을 높였다.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기 이전 시기에 역사란 단지 왕후들의 역사로만 국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기는 평민의 입장으로, 평민의 시각에 하여 평민의 정서로서 역사를 파악하고 역사를 기술했으며 역사를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역사로 하여금 최초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진면목을 드러내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작가의 이른바 보관에 하여 기술된 작품이다. 사마천은 결코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을 일면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역경에 처해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기를 통하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기를 통하여 그 영광을 지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치서의 도를 터득할 수 있고,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의 원리를 장악할 수 있다. 또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사기는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며, 인생의 철새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유방식에 대하여 기뜸해 줄 것이다. 실로 사기는 사로의 풍부함, 관점의 진보성만이 아니라 그 문장의 생동감과 뛰어난 표현력, 그리고 서사에서의 향상성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작품으로서 청나라 말기 대학자 양계초는 청고지 절작이라 하였고, 노신도 사가지 절창이라고 칭송하였다. 비단 문화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기는 중국 문화, 나아가 동양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의 근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고사성어들이 사기에 그 증거를 두고 있다. 실로 사기는 중국의 정신, 나아가 동양의 정신을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봉기 1. 진시황 봉기. 천하 통일은 어려웠지만 붕괴는 신속하였다. 여부리 열전과 이사 열전 포함. 한낱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진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법을 현실에 맞춰 개혁하면서
체제를 안정시킨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특권적 영주의 권한을 박탈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평상군이나 평원군 같은 왕에 비견될 만한 호족들이 유독 진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음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국론을 통일시키고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간의 요소로 둘러싸여 방어에 대단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군대의 동원 능력에서 진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났으며 그것은 바로 왕권 강화에 의한 중앙집권적 단일지배 체제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진나라가 강성한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발전을 들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어 경제가 안정될 수 있었으며 특히 파촉 지역을 점령한 이후 그 비옥한 땅으로부터 생산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진나라 영토는 중국 전역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력은 무려 60%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중원에서 멀리 떨어지는 관계로 무수히 일어났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지리적 여건도 경제발전에 한 몫을 대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관념적인 유교가 지배한 데 반해 진나라는 실용주의적인 묵과의 사상이 반성된 점 또는 경제를 융성하게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장의의 연행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진나라의 강력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특히 육국의 합종책을 깨뜨린 것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진나라의 개혁적 분위기는 보수적이었던 다른 나라의 현실에 실정을 내고 있던 많은 인재들을 진나라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유능한 인재를 모아 천하통일의 패도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비롯하여 장의, 범저, 이사, 여부리 등 진나라를 이끌었던 중신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온 이른바 외인 부대에 있던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진나라는 합종책을 분쇄하고 연행책을 관철시킴으로써 육국을 각계 격파하여 영토를 확장해 갔으며 이어서 범저의 긍조근공책은 진나라의 우위를 확고하고 정착시킨 전략이 됐다. 또한 장평의 싸움에서는 명장 백제의 활약으로 천하통일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했으며 왕정과 몽염 장군의 활약 역시 컸다. 그리고 이사의 법과 사상과 적국에 대한 이감 및 약화 공작 그리고 군연제도의 정착은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한나라를 멸망시킨 지 불과 10년 만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순자는 진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진나라의 산천 계곡은 매우 아름답고 천년 산물이 많다. 백성은 순박하고 음악은 음란하지 않으며 어복은 화려하지 않다. 관공서는 근검절합과 충성 그리고 음축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대신들은 사사로움이 없어 죄를 짓지 않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궁궐로 곧장 가며 저녁엔 또한 궁궐에서 즉시 집으로 돌아간다. 또한 당파를 만들지 않으며 업무를 처리하며 항상 공명정대함을 유지한다. 조정은 모든 일을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기화를 놓치지 말라.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이 누구의 자식인가는 계속 세인의 관심사에 있다. 사마천은 진시황이 사생아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는 이 점을 사기열전 여부리 열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여부리 열전에서 소개되는 여부리를 비롯하여 자초 진시황의 어머니 노예 그리고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에 대하여 사마천이 동정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진시황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과 이름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미 경멸의 뜻을 담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묘사의 중점 역시 오로지 그녀의 방탕 음란에 맞춰져 있다. 그리하여 여부리 열전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정오와 경멸로 묘사된 한편의 집단 스캔들이라 할 만하다. 임금을 사두리라. 여부리는 한나라 양척의 대상인이었다.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값이 살 때 물건을 사놓았다가 시기를 보아 비쌀 때 파는 방법에 의해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견문이 넓었으며 모든 일에 대한 감시관이 비상하였다. 진나라는 소왕 40년에 태자가 죽고 2년 후에 찬압인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총애를 받고 있었던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자초라는 왕자가 있었다. 자초의 생모인 하인은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초는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다. 자초는 사랑받지 못하는 첩의 자식인데다가 인질의 몸이었기 때문에 매우 공고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진나라가 조나라를 자주 공격하였으므로 인질로 간 자초는 갈수록 조나라의 냉대를 받아야 했다. 여부리가 어느 날 장사일로 조나라 수도 한단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인질로 보내진 자초를 만나게 됐다. 여부리는 자초를 보는 순간 이것은 기화다. 구해놓고 보자. 옛말에도 기화각어라고 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다. 자초를 본 여부리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농사를 지으면 몇 배의 이익이 남습니까? 아버지는 글쎄 10배쯤 남을까라고 대답했다. 여부리가 또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몇 배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100배는 되겠지라 대답하였다. 여부리가 다시 그러면 임금이 될 사람을 사두면 이익이 몇 배가 될까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야 계산할 수 없을 정도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부리가 말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이익이란 그저 추위에 떨지 않고 배를 곱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라의 대권을 잡을 왕을 키워지면 그 혜택은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에는 진나라의 왕자가 인질로 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화를 사 놓겠습니다. 여부리는 말을 마치고 곧장 자초를 다시 찾아갔다. 이 무렵 자초는 매일 특별한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여부리가 큰절을 하면서 자초에게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제가 이제부터 왕자님의 대문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초는 힘없이 웃음을 짓고 말했다. 먼저 당신의 대문을 크게 만들고 나서 나와 대문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부리는 공자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대문은 공자의 대문이 커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초는 여부리의 뜻을 알아채고 안방으로 불러들여 깊은 얘기를 나눴다. 여부리는 차근차근 말하였다. 지금 진나라 왕은 연세가 많고 공자의 아버님 안국군은 태자로 계십니다. 안국군은 화양 부인을 총애하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계를 정하는 데는 화양 부인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자는 20여 명의 형제 중 중간쯤 태어나신 분으로 아버님의 관심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인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후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옆에 있는 큰 형님이나 다른 형제분에 비해 공자께서 훨씬 불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자초가 사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부리는 공자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으며 따라서 아버님에 대한 선물은 고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교제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저는 별로 여유는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천금의 전 재산을 던져서라도 안국군과 화양 부인에게 당신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공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초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성공하면 진나라의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